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발생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약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인데요. 거기 보면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고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으로 헬라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플라톤은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서로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의 사고의 차이는 계속 그 이후에 계속 이러한 사고의 차이는 학자들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소위 플라톤주의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형상과 원리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진료와 함께 진료 속에 있느냐, 이 문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토론되었던 논쟁이었고, 이러한 논쟁이 중세시대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보편 논쟁 내지는 보편자 논쟁이라는 논쟁을 촉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 보편 논쟁 내지는 보편자 논쟁은 아마 중세 철학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철학사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논쟁 중에 하나의 논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편 논쟁 내지는 보편자 논쟁이라는 것은요, 보편은 따로 존재하는가, 보편이라는 개념은 따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보편과 특수는 함께 공존하는가라는 논쟁이지요. 이런 질문은 중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지속적인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중세 철학을 우리가 다루어 보면 이 보편 논쟁 내지는 보편자 논쟁이라는 것이 중세 철학사를 관통하는 아주 치열한 논쟁이었죠. 보편은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편 실제론자라고 불렀고요. 보편이란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유명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세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보편자 논쟁에서 보편 실제론을 견지했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안젤무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캔터베리의 주교였고, 그죠? 그 당시 그 중세기에 아주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젤무스는 보편자는 실제한다고 봤죠. 그러나 보편자는 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만만치 않는 적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수 중에 안젤무스에 대항해서 논쟁을 벌였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철학자가 아벨라르투스인데요. 아벨라르투스는 안젤무스의 보편 실제론을 비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단지 유명론의 편에 선 게 아니라 보편 실제론과 유명론의 진리의 측면을 결합해서 온건 실제론이라는 것을 정립함으로써 중세 철학의 기나긴 논쟁이었던 보편자 논쟁을 종식시키고 완성적으로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세 철학 시간에 공부해 볼 것입니다. 어쨌든 보편은 따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보편과 특수는 함께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중세 철학사의 유명한 보편 논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 누가 더 마음에 드는 철학자였을까요? 여러분, 그 서양의 철학의 역사에서 그리스도교를 빼면은 서양 철학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서양의 중세의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교 사상의 역사였죠. 이 고대 고전 시대가 자연 철학과 고대 고전 철학 시대가 지나고 헬레니즘을 거쳐서 등장했던 바로 그리스도교 사상, 그리스도교 사상이 중세 천년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사상의 토대 위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서 계몽주의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서양 철학의 정신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교 사상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양 사상의 정신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교 사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 누가 더 마음에 드는 철학자였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플라톤이었을 것입니다. 플라톤적으로 사고해야 신과 천국과 영혼의 존재가 설명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의 나라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그죠? 또 뭡니까? 인간의 영혼이 저 이상세계,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 천국이 저 이상세계,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 이런 논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관점에서는 쉽게 주장될 수 있고 쉽게 설명될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관점에 서게 되면 지상은 불완전한 세계, 즉 그림자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며 완전한 세계는 천상에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사상에 있어서 플라톤주의의 사상은 중세 이래로 그리스도교 학자들, 즉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신학 내지는 기초학문적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는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중에 어느 사상이 더 마음에 드는 사상이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명쾌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관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물을 철두철미하게 관찰을 해야만 개별 사물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추출해 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돌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학과 식물학의 시조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과 진료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료 속에 원리적 형상이 함께 있다고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야말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사상이지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서로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두 개의 사상으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두 이념, 이 두 사상은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서양 철학을 주도하고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말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철학자가 스피노자였지요.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개라는 개는 짖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지하는 말입니다. 스피노자의 개라는 개는 짖지 않는다는 말은 개라는 개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개라는 개, 개 자체 개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멍멍멍 짖는 개는 개별 개들이 멍멍멍 짖는다. 똥개가 멍멍멍 짖고 진돗개가 멍멍멍 짖고 치아와와 쇠퍼트가 멍멍멍 짖지. 개라는 개, 오리지널한 개는 짖지 않는다. 왜? 그 오리지널한 개라는 그 개념은 각각의 개가 갖고 있는 공통적 내지는 보편적 속성을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표현한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라는 개는 짖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는 형상진료 세계관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라는 보편 개념은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실제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중세 철학의 가장
치열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 논쟁 내지는 보편자 논쟁을 대두시키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스승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개진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지만 또 플라톤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플라톤의 사상을 비판함으로부터 자기의 철학을 개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들어있지요. 자기 선생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철학 사상을 개진해 나갔던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사와 철학사에서 그런 인물들을 들어 만나게 되지요. 자,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는데요. 사자성에서의 청출어람. 청출어람이란 말은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말이죠.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 스승에게서 배워서 스승으로부터 그 학문을 전수받았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출어람의 사상가인가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누가 더 큰 사상가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작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보다 단순하게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철학사적으로 보면 이 두 스승으로부터 사상이 전수해 나간 이래로 이 양자의 사상은 팽팽하게 맞서고 치열한 공방과 논쟁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면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슐레게를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다라고 말했던 슐레게의 말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두 사상은 팽팽히 맞서고 토론하면서 그 향후에 서양 철학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스승 플라톤도 비판했지만 자기의 스승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도 비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더불어 소크라테스도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대의 자기 스승들의 사상적 계보를 비판함으로써 청출어람의 전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청출어람이라는 것은 무조건 선생을 까댄다고 청출어람은 아니죠, 여러분. 까더라도 뭡니까? 매우 설득력 있게 선생의 입장과 사상을 비판하고 비판적으로 분쇄 내지는 해체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안이 되는 자기 사상을 개진했을 때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넘어서는 거라고 말하죠. 사실은 동양의 전통에서 그런 의미에서 청출어람의 제자가 되는 길이야말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동양의 전통이죠. 이게 이제 동양의 전통이고 유학적 전통인데 그런 의미에서 유학적 전통 자체도 청출어람을 강조하는 거 보면 뛰어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선생들이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제자를 흐뭇하게 보고 자기의 학문의 캐리어에 있어서 그런 제자를 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동양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서양의 전통이기도 한데 저도 학자고 교수지만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학문적 풍토가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것을 스승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수나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제자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자, 나에게 배운 제자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의 가르침을 습득해서 나를 비판하고 뛰어난 입장을 개진하게 되면 그것을 흐뭇하게 보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그런 학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재밌는 하나의 에피소드 여담인데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들 계시죠? 이 바둑이란 것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하나의 어떤 게임이나 오락이 아니라 그 하나의 도조, 예도죠. 하나의 어떤 예와 도로서 하나의 어떤 그 선비들이 학자들이나 어떤 그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소양으로서 하나의 기도라 그러죠. 기도, 기예라고 합니다. 단지 어떤 게임으로 안 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바둑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바둑이 과거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그 바둑이 열등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바둑 영재들이 일본을 아주 선망하고 일본에 대해서 어떤 부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바둑의 이제 영재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유학을 갔던 인물이 선대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연배가 좀 많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그 기원에 바둑계 이제 어른이 되고 원로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본에 유학 갔던 인물 중에 조치훈 구단하고 조훈현 구단이 있죠. 제가 이제 조훈현 구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훈현 구단이 일본의 바둑 유학을 떠나서 세고의 겐사쿠라는 일본 바둑의 위대한 그 스승 밑에서 사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스승의 집에서 사숙하면서 스승이 뭐 조훈현 구단한테 단 한 푼의 그 수업료도 받지 않고 거기서 스승으로서 가르쳤죠. 그 당시 세고의 겐사쿠 구단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마 세고의 겐사쿠 선생의 며느리가 세고의 겐사쿠 선생의 시봉을 들고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참 착한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사숙을 하면서 조훈현 구단이 그 세고의 선생의 며느리를 어머니처럼 그죠? 그 의지하면서 그곳에 그 세고의 선생 집에서 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둑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한국 기원에서 바둑 기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그 기원에서 모든 그 한국 바둑계의 타이틀을 다 휩쓸고 전관왕이 되어서 한국 바둑계를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훈현 구단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일본 유학 시절에 자기 스승 세고의 선생이 그렇게 자애롭고 자기에게 그런 가르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한국에 돌아와서 인류 바둑 기사가 되었는데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집에 사숙하는 한국 제자를 드리게 되죠. 그 제자를 드리기 위해서 큰 집으로 이사까지 갑니다. 그래서 받은 제자가 이창호 구단이죠. 그 이창호 구단, 어린 이창호가 조훈현 구단 집에 사숙을 하면서 조훈현 구단에게 바둑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이창호 구단이 바로 청출어람의 제자였던 거죠. 그가 조훈현 구단의 집에 사숙을 한 몇 년 뒤에 급성장하여 조훈현 구단의 타이틀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는데 야금야금 빼앗다가 결국은 뭡니까? 스승의 모든 타이틀을 제자가 빼앗아 가죠. 자, 그런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훈현 구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조훈현 구단의 부인의 마음, 사모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정은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훈현 구단은 그런 이야기를 그 공개석상에서 종종 하곤 했지요. 내 제자 창호가 나에게 배워서 나를 극복한 것이 내가 그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의 은혜를 그가 나에게 갚은 것이다. 나를 극복한 나의 제자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창호를 키움으로써 한국 바둑의 백년지 대계를 위하여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니 참 보람된 일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단지 바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 분야의 스승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통으로부터 나왔던 한 명의 제자였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개진해 나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스승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면서 형상진료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창도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건대 그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전통에서 등장했던 청출어람의 제자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승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스승 플라톤과 더불어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까지 비판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무엇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청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철학부터 21세기 철학까지를 모두 강의하는 대장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주변에 많이 또 권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장정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